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백재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번 20대 국회를 끝으로 저희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백재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자 합니다.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민주당과 총선 전국임 집화장 청래당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이 우승의 영광은 축구를 사랑하시는 우리 베트남 국민과 박항서 매직이 또 통했습니다. 어제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동남아시아 게임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는데요. 3부에서 차상엽 축구 해설위원과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습니다. 오늘 저들이 날치기 한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민주화 민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새 예산안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 통과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2020년 예산안은 어떻게 쓰일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요. 4부에서 조경태 의원과 한국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만납니다. 청래당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산안이 4+1 협의체 수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여야 입장은 당연히 갈리고 있는데요. 독재다, 날치기다, 반의회적 폭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게 법정 예산 처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12월 2일 날 처리 못한 것 자체가 불법 예산 처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재라고 그러는데 그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이 협의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정의당도 독재 권력 세력이라는 건지 묻고 싶고요. 또 세금을 도둑질했다고 그러는데 이 세금은 국회의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세금이에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도둑이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앞뒤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국회법상 국회의원 50명 이상이면 수정안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뭔가를 잘 몰랐던 것이 이 예산 관련된 것은 정부가 동의를 해야 표결에 들어가거든요. 예. 당연히 부동의하죠. 예. 부동의할 걸 모르고 수정안을 냈습니까? 그래요. 보통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의결하고 예산안이 처리되는데 어제 유상근 의장이 예산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미처 생각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것도 전에 있었던 역사를 모르는 일이에요. 예. 제가 19대 국회 안행위 간사를 할 때 일이었는데 그때 지방재정법이 예산 부수 법안이었습니다. 뭐 담배세 올리고 뭐 할 때.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은 부채를 발행하지 마라. 그런데 보육예산에 지방교육청이 부채를 발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정신에 맞지 않아요. 목적과 정의에. 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안행위에서 이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개정안을 해줄 수 없다. 예. 그래서 안 된 상태로 법안이 예산이 통과됐어요. 예. 그리고 이것도 한 서너 달 있다가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례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예. 뭐 이번이 뭐 처음 있는 폭거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날치기 예산안이다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 와중에 예산안 유치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장석춘 의원이 지역구에서 이번 예산안 내가 유치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 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역구 예산 100억 챙겼다. 당에서 하지 말자고 반대했는데 이런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은 반발하고 또 국회의원들은 화장실 가서 웃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예산 통과 직후에 보도자료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죠. 예.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 정부의 공유 시대, SNS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진정성 없는 건 금방금방 다 들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안 되는 집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산안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비쟁점 법안하고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결국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지 않습니까? 이제 네. 정기국회도 끝이 났고 민주당으로서는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만 패스트트랙은 당연히 자유한국당에서 끝끝내 반대할 텐데 올라간 처리 법안 의사진행 방해 이런 것도 할 테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은 좀 성격이 다를 텐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왕따된 상태로 예산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도 예산안 처리처럼 4+1 예. 이 협의체에서 합의만 하면 예. 과반을 넘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난번 또 당한 것도 있고 그래서 몸으로 막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방법이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진정성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일인지. 그 공수처법은 4+1 합의체에서 합의를 했다 치고 선거법은 아직도 합의가 안 됐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잠정적으로 250대 50. 예.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3석 줄이고 비례대표를 3석 늘려서 250대 50으로 가고 50의 비례대표의 25석 50% 준연동형 대체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다 그 부분에서도 합의도 됐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석하고 지금 유승민계가 합쳐지더라도 과반을 확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마지막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이런 생각일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마지막 협상에 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처럼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통과되면 통과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250대 250을 갔다는 것은 자기 지역구가 28석이 줄었을 때 불안감, 그 여파. 그랬을 때는 이게 통과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반대표를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역구 줄이는 것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은 좀 사그러들 것 같고 그러면 어느 때보다도 통과될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 다시 장애투쟁으로 나간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애투쟁.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간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 장애투쟁, 삭발, 단식 이런 거는 수단이 없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한다면서요. 예. 그럼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죠. 왜 다른 데 가서 힘을 빼요? 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108명 의원인가요? 죽기 살고를 하면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계속해서 저렇게 장애투쟁, 또 삭발, 단식 이렇게 하는 것은 원웨이다 보니까 언론의 주목을 이때 아니면 받지 못한다. 그리고 나가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기국회, 임시국회 때는 황교안의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서 본인의 주목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을 흐름을 바꿔놓는다거나 뭐 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거나 또 본인의 대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힘만 쓰고 성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보죠. 자, 5선의 원혜영 의원과 3선의 백지현 의원 중진 두 사람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원혜영 의원이 국무총리로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뭐 그건 제가 잘 모르죠. 들으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정치인들이 정치를 그만둘 때 예전에는 낙선을 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뭐 아프거나 뭐 컷오프 뭐 이런 경우였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의 새로운 장을 좀 여는 것 같다. 하여튼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두 분이 공교롭게 51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연세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준다는 것은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이 한국 정치에 없었던 일인데 좀 계속 계승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어있는 이 두 사람 지역구는 뭐 젊은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까? 원혜영 의원 지역구는 아직 선언 안 했는데 젊은 정치인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혜 의원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경선을 해야겠습니다만. 뭐 다 경선이죠. 예. 네. 자, 아까 제가 원혜영 의원이 혹시 국무총리로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후보군에는 있지 않습니까, 원혜영 의원이? 오늘 김진표, 예. 김진태가 아니죠. 예. 김진표 의원이 자발적 사의, 예.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민주개혁 진보 세력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본인이 안 될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진납세 사의를 표명했고요. 예. 그럼 이제 새로운 분으로 이제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는 이낙연 총리가 계속 스테이하는 것이 베스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차 얘기하지만 이순신 장군을 임명을 한들 자유한국당이 표결로 찬성해 줄 리가 있겠느냐. 예. 그리고 총선을 앞둔 다음에 민주당과 집권 여당이 좀 어려움을 겪어야 본인들이 총선의 득표력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칫 잘못하면 총리 부결 사태, 총리 공백 상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은 저희 집권 여당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안전 지향으로 간다면 이낙연 총리가 계속 좀 총선 때까지는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달려 있는데 다른 분이 온다면 어쨌든 이제 김진표 의원은 대상에서 빠진 것 같고 그러면 이러저러한 언론에 지금 하마평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세균 의장, 원혜영 의원, 또 방금 얘기했던 김진표 의원 이런 사람들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다 지금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뭐 다들 중진 의원들이기 때문에 청원의 통과가 무난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국무총리는 장관과 달리 국회 인준이 필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인준을 안 해줄 수도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덫이에요. 예. 그래서 김진표 카드가 계속 나왔던 이유가 김진표 카드는 자유한국당이 인준해 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 내에서 또 진보 진영에서 반대를 하니까 또 대통령은 부담이 되고 이래저래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참 좀 재미난 장면이 예. 김무성 의원이 김진표 의원을 추천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예, 그렇게 됐죠. 그러고서 바로 아웃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김강림 의원도 추천했더라고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진표 의원이 적임자다 하는 것이 김진표 의원의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1월 중순까지는 뭐 결정이 돼야 되니까 유임이 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임명이 되든지 한번 그러니까 1월 16일경일 겁니다. 예. 예. 총선 3개월 앞두고 예. 공직을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벼르겠지만 5선 국회의원 하면서 걸러질 것은 다 걸러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평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이동영 뉴스 정면 승부에서 제가 처음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 좀 레벨이 맞지 않다. 그러나 장관을 결심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급이 맞지 않다. 우리 방송에서 하고 난 뒤에 예. 모든 언론 또 각 방송사에서 평론가들이 다 그 말을 썼어요. 다 그 말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근데 추미애 내정자는 그 부분이 굉장히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아름다운 결단을 해도 빛이 안 날 수도 있고 뭐 장관 욕심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이제 언론이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동영 뉴스 정면 승부에서 가르마를 잘 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자,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 미국은 안보리를 소집했고. 근데 중대한 시험을 했다라고 말하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 대화의 카드를 남겨놓겠다 이런 생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도 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계속 낙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김정은 친서를 갖다 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공격했어요. 그 조짐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우리는 잃을 게 없다 이런 말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김정은 신년사에 앞서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2018년 제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발전 노선으로 간다고 천명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5차 전원회의 12월 중에 있을 예정이라는데 그때 3차 전원회의에서 했던 것을 뒤집고 우리는 계속 핵개발을 한다. 이렇게 갈 가능성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또 스티브 비건이 지금 한국에 온다는데 결국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얼마 전 통화에서 예. 특별한 미션을 안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스티브 비건이 부랴부랴 와서 판문점이라도 어디 가서 북한에 대해서 좀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재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은 예. 뭐 연다든가.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예. 지금까지 만들어 놓고 중재자 역할을 하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보고 뭘 하라고 하는 건지 예. 예. 좀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강산 개성 때문에라도 지금 그 북한과 대화가 단절돼 버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북한도 아니 뭐 남쪽이 하는 역할도 없지 않느냐. 예. 자꾸 왜 이렇게 옆에서 참견만 하지 실제로 성과가 없지 않느냐. 예.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달리 북한 체제상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 존엄인데 한번 말을 뱉었잖아요. 하고 싶다고. 조건 없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그게 안 됐으니까 예. 북한 입장으로서는 백두산에 올라가서 김일성 항일 파치산 투쟁할 때 그 고난의 행군 모닥불 피워놓고 하면서 북한 인민들에게 좀 우리 앞으로 예.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 함께 견뎌내자 하는 대내용 메시지도 예. 이미 던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북한하고 직접 대화할 수는 없는 상태이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왕이가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또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중국 쪽에다가 어떤 요청.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종의 좀 메시지를 이렇게 좀 전해달라. 그런 중재의 또 중재의 역할을 예, 예.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지켜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청래당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2부 신신법정클럽으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신신법정클럽 신유진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비정책 법안은 통과가 됐고 네. 예산안도 통과가 됐고 이제 패스트트랙 올라간 법안만 남았는데 워낙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이렇게 되면 협의나 합의는 불가능하고 4+1 협의에서 나온 안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뭐 필리버스터로 막고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4+1에서도 보니까 오늘 내일 오늘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단일안 사법개혁안하고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서 연속해서 회의를 지금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간 법안에는 225대 75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많이 지역구를 많이 좀 올리고 네. 비례를 줄여서 250대 50, 네. 뭐 240대 60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250대 50의 연동률 50%가 될 것 같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그렇죠. 정의당에서 조금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근데 정의당에서도 지금 최근에 인터뷰한 거 이제 심상정 의원이 인터뷰한 걸 보면은 여기까지 민주당이 제시를 했고 이게 한계다. 더 이상 양보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 연동률을 좀 더 낮추면은 뭐 합의에 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절대 낮출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밤 내일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검찰 개혁 법안의 경우에 지금 검경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뭐 김기현 전 시장 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해창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국회 찾아와서 야당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만일 그렇다면 실명 공개할 것이다. 앞으로 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마 이 수정안을 검찰 쪽에서 내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로비를 하는 거죠. 예, 그 지난 주말에 굉장히 바빴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일요일, 어제까지 쭉 걸쳐서 검찰 쪽에서 의원들을 쭉 접촉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이미 그 분류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접촉해서 설득이 가능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 분류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설득 가능하다 싶은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지난 10월 달에 그 국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대검에. 니네 의견 내봐라. 네. 해가지고 56페이지짜리인가 긴 의견서를 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그전에도 윤석열 총장이 했던 얘기 있죠. 입법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다 하겠다. 네. 반대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막상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갈 때가 되니까 온갖 인연을 다 동원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4페이지짜리 문건을 들고 다니면서. 네. 이게 사실 2018년도 6월 달에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정안에 합의를 했거든요. 예. 사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합의를 한 내용이고 이 당시에 충분히 의견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마치 굉장히 공수처에 대해서는 뭐 찬성한다 대체로. 그런데 수사 종결권,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주는 거는 큰일 난다. 이럴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막고 있는데 저도 이 조정안을 처음 합의문을 봤을 때 2018년도에 약간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 이것이 확실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1차 수사 종결권을 준다고 해도 검찰이 다시 기록을 검토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 60일 동안 검토한 후에 다시 갖고 와라라고 해서 다시 1차 수사 종결권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검찰이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다 해도 경찰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소위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면은 징계 요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완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검찰이 걱정할 만한 사안은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그러니까 내용을 쭉 살펴보면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사실은 수사 종결권, 수사 지휘권 자기들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명문에서는 빠져 있는데 검찰 의견들을 쭉 보면은 나 지금 이대로 어떤 식으로든 이거 수사 종결권, 수사 지휘권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그러니까 하나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건 송치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수사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검찰이. 근데 지금 패스트트랙 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보안 수사해야 된다. 검찰이 경찰한테 야 보안 수사 좀 해. 그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검찰 얘기는 뭐냐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을 빼자는 거예요. 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보안 수사 요구하면 지체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징계 요구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요거 빼자고 그렇게 로비를 하고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요거 빼자. 요거 빼자. 사실은 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요 문장 하나가 요 문구 하나가 딱 빠지면 야 보안 수사해. 그러면 지체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구는 하나지만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엄청난 거죠. 예. 사실은. 그거 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핵심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정강훈 목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정강훈 목사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4차례나 거부를 했고 출금도 내려줬습니다. 출금 조치는 어떤 때 내려지는 겁니까? 뭐 이럴 때 도망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혐의 입증이 굉장히 가능해 보이는데 사실 바깥으로 출국을 해버리면 뭐 기소 중지를 한다거나 해서 사건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 충분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수사기관이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정강훈 목사가 내란죄도 있고요. 또 집회 시위법도 문제가 있고 기부금법도 위반했고 이게 지금 다 고소고발 들어온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언제 우리가 고소고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되고 있느냐. 네. 그래서 11월 말에 다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서 제발 수사를 좀 해라. 수사를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뭐 지금 소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 정강훈 목사 관련된 이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뭐 대통령 저놈을 모가지를 끌고 나와야 한다. 너 죽고 나 죽고 다 권총 가지고 둘이 같이 쏘기로 하자.
뭐 총동원령을 명령한다 뭐 이런 식의 막말을 하는데 또 최근에는 그 신성모독 발언까지 하고 있어서 이게 예. 현행법을 떠나서 현행법을 논하기 이전에 사실은 기독교 교계에서 먼저 좀 자체적인 정화의 목소리 다 나오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지금 그래서- 목사직이 사실은 없어요. 박탈당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신교 그 시민단체 사단법인 평화나무에서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고 그 내란 음모죄도 사실은 이 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경찰이 적용 여부를 뭐 검토하는 수준인 거죠. 예. 네. 근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장애투쟁 또 청와대에서 시위 투쟁 할 때마다 이 정강훈 목사가 하는 집회하고 함께 하거든요. 단상에 같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과연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까? 저는 뭐 황교안 대표님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공안 그다음에 보수기독교 그다음에 관심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면 황교안 대표의 행동이 다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도움 여부를 떠나서 이분은 전광훈 목사님과 같은 신념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분이 제1야당 대표라는 거는 제1야당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좀 불행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협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지금 신 변호사님 그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저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그 세 번째 관심을 받고자 한다면 어디든 가실 것이다라는 말씀에 되게 동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꾸만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래야 자기한테 카메라가 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그 신 변호사가 신성 모독 발언도 했다고 했는데 네. 같은 기독교인이면은 그 얘기 듣고 함께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신성모독 발언이 뭐 이렇게 막말을 한 것도 있지만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에 놓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구나라는 게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회사 간부가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했다면 간부와 회사가 공동으로 회사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 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뭐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이제 거친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대가리를 박아라 뭐 이런 표현부터 뭐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씹던 껌을 뭐 너가 씹어라 뭐 이런 표현까지 폭언이네요, 폭언. 예, 굉장히 심한 폭언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했던 그 전무가 있었는데 이게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업무상 범위를 넘어선 뭐 정신적 고통을 줬다라고 해서 회사까지 책임을 져라라고 800만 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죠. 그러면 800만 원이면 400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연대 책임인 경우에는 다 배상할 때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든. 누구한테든. 네. 그 내부 관계는 구상 관계라고 하죠. 이 관계 두 회사하고 상사는 알아서 하고. 네. 그 내부 관계. 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하나는 실제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그 위자료는 매우 적어요. 그렇죠. 50만 원 8명이. 내지는 150만 원 정도씩밖에 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게 그 소위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사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렇게 인격을 무시하고 직장 내 갑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처벌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뭐 제가 뭐 처벌을 많이 해야 된다는 주의자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이거 뭐 처벌이라기보다는 저기네요. 민사적인 부분이긴 한데. 책임을.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회사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었다는 거거든요.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본 게 아니라 회사가 관리 책임 있지 않느냐. 네, 관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판결을 그 기초로 해가지고 이후에는 회사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 책임을 좀 부담해야 된다. 이게 의미가 있죠. 액수보다 사실은. 만일 이 폭언을 지속적으로 한 간부는 회사에 계속 있고 네. 직원들도 회사에 계속 있다면 근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사실은 어렵죠. 근데 징계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조치라든지 뭐 정당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 피해자들하고 좀 분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1차로는 분리해야 돼요. 예. 네. 1차로는 분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징계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이전에라도 이런 사태가 있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호소를 하면 일단 직장 내에서는 분리 조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직원 8명인데 800만 원이니까 뭐 1인당 얼마 되진 않을 것 같은데. 50만 원, 150만 원 네. 뭐 그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미르미디어. 예, 우리 직원들에게 내가 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 아마 제대로 해. 뜨끔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 직원들에게 내가 갑질하지 않는가 이런 걸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고요.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인데요. 관련해서 가해자가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은 2018년도 10월 21일 오전에 부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뭐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서 그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된 그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사실은 경찰에서는 처음에 그 위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위계에 의한 살인죄, 위계 부분을 떼고 그냥 일반 살인죄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기소를 했죠. 예. 근데 이 여성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사망한 거죠? 네. 여성은 살고. 네. 근데 여성은 원래 함께 사망하려고 했다. 자살하려고 했다. 동반 자살하려고 했다. 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여성은 동반 자살을 했고, 나도 이제 그 약을 투약을 했는데 나는 뭐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중간에 깼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성이 이제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그 사망에 이를 정도의 투약이 아니고 그 치료 농도 이하라고 아주 경미한 정도로 자신한테는 투약을 하고. 남자친구는 상당한 양의 약을 투약했는데. 네. 그 병원에서 일한 경험 있는 분이죠? 네, 간호조무사고. 근데 무엇보다 이 약을 뭐 합의동사, 그러니까 자살을 자살을 하려고 뭐 이거를 처음에 어디서 구했다 이게 아니라 2년 전부터 이미 구해둔 약이에요. 2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훔친 약이라고 드러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동반 자살할 의도가 있었다면 왜 프로포폴은 숨진 남자친구에게만 놓았냐. 본인은 또 적해놓기도 하고 프로포폴은 아예 놓지도 않고 프로포폴이 그렇죠. 이제 순간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뭐 변명은 조금 더 남자친구를 편안하게 자기보다 더 편안하게 보내려고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뭐 탐사 프로그램 TV에서 그렇죠.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또 신고도 여성이 직접 했고. 네. 그 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없는 척 했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문제로 제기됐는데, 경찰도 이 여성이 주장한 동반 자살을 그 신변 말처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상하다 이렇게. 네, 검찰이. 예.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위계승낙 살인죄를 경찰에서는 그 피의자한테 적용을 했는데, 위계라는 게 이제 속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낙은 동반 자살이라고 죽은 남자친구는 함께 자살하는 거다라고 해서 승낙을 한 거니까, 자살을 승낙하도록 속여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이제 위계승낙 살인죄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남자는 자살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 남자의 친누나가 국민청원까지 하고, 이 남자가 조금이라도 자살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겼다거나 뭐 유선 당연히 없고, 그 마지막 문자 메시지도 그냥 단순하게 여자친구랑 저녁을 먹겠다 이 정도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자살과는 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이 있기 3일 전에 어떤 뭐 자격증 취득을 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자살을 염두에 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 살인죄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숨진 남자친구의 유족들도 우리 아들이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네. 그렇죠. 이건 살인이다 이렇게 판단한 그렇죠. 거고요. 경찰이 위계승낙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검찰이 들여다보고 아니다. 네. 이건 살인죄다. 네. 그럼 위계승낙 살인죄와 살인죄는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까? 너무 달라지죠.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자체가 너무 의심스러운 거죠. 자살을 할 사람이 이미 자살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약물이 투약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살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먼저 프로포폴을 투입을 하고 이제 투약을 하고 나서 이제 뭐 다른 약물을 투약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그 프로포폴을 남자친구에게만 먼저 투약했다라고 하는 점이 살인죄 성립의 여지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적어도 위계승낙 살인죄는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위계승낙 살인죄는 성립이 될 것처럼 보여요. 뭐 상세한 거야 뭐 더 들여다봐야 재판장님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예, 제 생각에도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위계승낙 살인죄까지 갈 개연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살해를 하려고 하면 뭐 살해 동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네. 동기가 뭔지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직접적 증거라고 할까요? 잘 보이지 않고 이게 저항적 간접적 증거만 있지 않느냐. 네. 아마 지금 이 여성도 그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 나는 뭐 무죄다. 그 마약류 관리 위반만 내가 했다. 인정만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좀 치열한 논리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나름의 다툼은 예, 말씀하신 대로 동기나 목적 이런 것들이 좀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 시기 어느 시점에서 또 어느 정도의 양을 투약했고 하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데 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게 정황증거 내지는 간접증거로서 어느 정도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도 증거로서 증명력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판사님이 판단을 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 여성은 그 남자친구가 평소에 금전적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라고 했는데 그 누나는 오히려 유가족인 누나는 지금 회생 절차 중이기 때문에 전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1년째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노력 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자살의 의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말에 모두 반대되는 새로운 또 뭐 반대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말을 믿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동남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를 꺾고 60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박항서 매직이 또 통한 것 같은데요. 차상엽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축구 이야기 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동남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 베트남 역사상 60년 만이라고 하는데 일단 동남아시안게임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대부분의 이 스포츠 팬들께서도 동남아시안 게임이 좀 낯서실 텐데요. 예. 뭐 아시안 게임이면 뭐 86 아시안 게임도 있고 2002 부산 아시안 게임도 있고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아시아가 아니고 동남아시안 게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 한 11개국 정도가 모여서 하는 대회고요. 저희가 지금 박항서 감독 때문에 이 축구가 워낙 인기여서 그렇지 사실은 56개 종목에 530개 세부 종목으로 이 대회가 열렸고. 아, 축구만 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년 만에 우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959년이 이제 원년 대회였거든요. 이 대회 때 이제 월남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남베트남이라는 이름으로 이 우승을 처음에 했었고요. 사실 뭐 태국하고 베트남이 동남아의 숙적이라고 하는데 태국이 16번이나 우승을 하는 동안 태국은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우승이었는데 드디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동남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다른 축구팀도 22세 이하만 다 참가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내년 1월에 또 요 23세 이하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 위주로 출전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박항서 감독은 국가대표팀도 맡고 있고 젊은 팀도 맡고 있고 이러네요. 네, 맞습니다. 성인 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 두 가지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경기 도중에 박항서 감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뭐 혹자들은 일부러 노린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뭐 심하게 항의를 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시원하게 좀 이렇게 퇴장을 받으신 것 같은데 뭐 베트남 언론에서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닭 같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3골이나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칠게 경기를 하고 있었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이 중동 쪽 주심이 반칙을 잘 불어주지 않고 카드를 잘 안 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15분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니까 선수들이 좀 마음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의도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결승전이잖아요. 예. 다음 경기가 없기 때문에 뭐 출장 못할 걱정이 없기 때문에 좀 심하게 항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벤치에서 물러나더라도 또 이영진 코치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선수들한테는 상당히 자극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박항서 감독과 이영진 코치의 조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상당히 오랫동안 처음에 베트남에 갔을 때부터 상당히 이영진 코치가 계속 보좌를 해왔고 거기에 최근에는 또 코치진이나 의료진까지 보탬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박 감독이 계약 연장을 완료한 거죠, 지금 베트남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계약은 사실 내년 1월까지로 끝이 나는데 이제 2월부터 다시 이제 재계약을 했고 기존에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진 않았었는데 뭐 알려진 바는 아니에요. 오피셜은 아닌데 한 3억 정도를 받는 거에서 이제는 한 6억, 7억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박항서 감독이 워낙 베트남을 이끌고 선전을 펼쳐서 베트남 축구 팬들의 눈이 너무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월드컵 진출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쉽지 않죠. 예. 사실 한국이 다시 월드컵 4강 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건 제가 베트남 축구를 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남아시아 팀들이 월드컵 본선에 나갔던 전례가 전혀 없었고 최종 예선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태국 정도만이 그동안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목표는 벌써 그렇게 잡고 있고 그렇죠. 만일 박항서 감독이 실패한다 그러면 또 갑작스럽게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리 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재계약에 대한 건 이야기가 11월 달에 나왔을 때 그 부분 때문에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나왔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뭐 전혀 안 하진 않았는데 박항서 감독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 그러니까 더 이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월드컵 본선이라든지 올림픽 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예. 박 감독 부임하고 정말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베트남이 냈습니다. 그리고 피파 순위도 굉장히 올라갔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부임할 당시에, 그러니까 2017년 이제 10월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에 121위였거든요. 물론 피파 랭킹이 객관적으로 뭐 모든 수치를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이제 94위까지 올라갔고, 원래 이제 부임할 때 베트남을 100위권 내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공언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켰습니다. 베트남 축구의 주요 원동력이랄까요? 이렇게 잘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감독 하나 바뀌었다고 과연 이렇게 잘하게 되나?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성공을 했으니까 성공을 거둔 거다 이렇게 사실 말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지도력과 선수들이 잘 따라준 부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 이 동남아 선수들이 체격 조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이 이 체격과 체력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체격이 작기 때문에 누구와 붙어도 안 된다라는 시선들이 상당히 좀 팽배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그러면 체력을 키워야 된다. 사실 저희가 동남아 팀과 경기를 하다 보면 한 70분 정도 됐을 때 굉장히 많이 지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박항서 감독이 이제 식단도 조절을 하고 컨디션 조절도 하고 의료진도 강화를 하고 좀 체계적으로 이런 선수단을 관리했던 것이 이제는 좀 성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100위권 안에는 이제 들어갔고 그 동아시아 팀들이 이제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축구의 강국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를 비롯해서 뭐 일본 또 중국, 북한 그렇죠. 네. 또 호주도 있고 호주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서아시아 국가들 그렇죠. 또 강하고 네. 아무리 그 아시아의 월드컵 티켓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과연 베트남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쪽이 더 편할까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 중동 선수들이랑 이 극동 선수들이랑 어느 쪽이 더 편한다고 보세요? 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말 다 어렵고 그런데 이제 베트남이 바뀐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떤 팀이 붙어도 베트남을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 그 정도의 전력을 이제 갖춰놨고 특히 박항서 감독이 들어온 이후에 수비 쪽에서 굉장히 좀 탄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10년 전만 해도 베트남과 경기를 하면 이번엔 5골, 6골 나올까 이런 기대를 더 이상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워도 올라갈 만한 팀을 떨어뜨릴 정도의 능력은 이제는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체력과 수비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4백을 쓰면서 4명의 수비수를 놨었는데 이제 3명을 놓으면서 수비를 좀 탄탄하게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팀과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측면 쪽에 빠른 선수들을 배치해서 카운터 어택을 한 번에 노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주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박 감독 이전과 박 감독 이후 전술 변화는 어때요?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이전까지는 이제 세계 축구의 흐름 자체가 4명의 수비를 놓는 4백이었는데 박항서 감독이 우리는 수비를 좀 더 탄탄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3백으로 변화를 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3백을 쓰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조금 수비가 안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발굴한 선수들이 측면 쪽에서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 많이 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 골을 넣으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완할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요? 사실 이
이렇게 너무 잘 나가는 팀의 이 지도력을 가지신 분한테 제가 이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경우도 2002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경험치들이 좀 많이 쌓였거든요. 큰 경기 경험.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좀 활발하게 해외 경험도 좀 하면서 그런 경험치를 더 쌓는다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아시안게임에서도 준우승했고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는 박항서 혼데 어쨌든 60년 만에 우승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베트남을 실제로 가본 적은 없는데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 SNS를 통해서 보면 뭐 엄청나고 2002 월드컵 때 우리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뭐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한국 사람들도 다들 반긴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저는 어저께 결승전을 보면서 결승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히딩크 감독과 함께 4강을 이뤘을 때 네덜란드 국기를 같이 흔들지는 않았었는데 뭐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방송에는 안 잡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국기를 이 금성홍기하고 같이 흔드는 장면들을 보면서 지금 뭐 수백 명의 외교관이 부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내에서 아버지 리더십이라고 불린대요. 아버지 리더십은 뭘까요? 제가 아버지는 있지만 제가 아직 아버지가 안 돼봐서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자식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가라는 걸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 하나하나 이렇게 다 포옹을 해줬거든요. 내가 너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도 감독을 잘 따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팀을 맡고 우리 대표팀하고 맞붙은 적은 없죠, 아직? 제기 한번 만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A 대표가요? 네. 지난 아시안컵이었나 한번 제가 아시안 게임이었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만났던 기억은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월드컵 뭐 이제 3차 예선이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조가 다르게 편성이 되는 게 사실은 더 최상이고 한국도 올라가고 베트남도 올라간다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니까 만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예. 요즘 우리 팬들도 베트남 축구 경기를 많이 시청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이 보실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또 몰입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베트남도 함께 응원하고. 자, 박항서 감독이 이번 주말에 한국을 방문한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11일이니까 14일자로 이제 이 경상남도 통영에 이제 자리를 베이스 캠프를 잡고 동계 훈련을 한 8일 동안 있게 되는데. 그러면 팀하고 같이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에 같이 뛰었던 23세 이하 팀과 같이 오게 되는데 이제 동계 전지 훈련을 하면서 내년 1월에 대회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저도 한번 내려가서 응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 축구팀이 동계훈련을 할 때 따뜻한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은 따뜻한 곳인데 왜 추운 한국으로 올까요? 아마도 박항서 감독이 산청이 고향이시기 때문에 좀 가까운 경남 쪽으로 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 팀들하고 그러니까 국내 팀들하고도 연습 경기를 잡기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수준 높은 한국 팀하고 연습 경기 하면은 좋겠네요. 아무래도 이 연습 경기, 평가전, 친선전 이런 것들은 자신들보다 좀 강한 팀들하고 해야지 그렇겠죠. 지면서 배우는 것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댓글에도 그런 게 달렸었는데 박항서 감독이 한국에서 지도자 할 때는 조금 왕따를 당한 게 아니냐.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이 안 껴서 이런 댓글이 있던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항상 모든 사람들이 주류에 서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 기회를 잡아내는 거는 이 본인만의 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베트남에 가기 전에 3부 리그 격이죠. 이제 내셔널리그 창원시청 감독을 맡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자신만의 도전을 한 건데 2002년 월드컵 때 수석 코치를 했던 거 말고는 사실 내세울 만한 전력은 사실 그게 없었거든요. 이번에 완전히 또 본인 스스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 인생도 또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지훈련 곧 온다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은 구경 가도 되겠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가가 그쪽이어서 한번 내려가 볼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차상엽 축구 해설위원과의 대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어서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천여억 원이 삭감된 총 512조 2,50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특히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 예산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삭감 규모 당초 야당이 공언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1조 조금 넘게 삭감됐네요. 네, 14조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예. 사실은 지금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고요. 예. 보통은 이제 삭감을 하면 한 4, 5조 삭감하는데 예. 순삭감은 이번에 1조 2천억이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9천억, 재작년에 1,000억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상당히 좀 비현실적인 좀 목표이긴 했습니다. 예. 언론에서 슈퍼 예산이다. 500조가 넘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이 매년 오르잖아요. 그렇겠죠. 매년 최대 소득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저희 IMF 때 빼놓고는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예. 매년 슈퍼 예산이잖아요. 예. 그거는 좀 부적절한데 여하튼 예산이 이제 갈수록 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 확장적 예산이다.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도 네. 아닙니까? 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서 올해 넘어올 때 2019년 예산이 증가율이 9.5%였어요. 요번에 9.1%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덜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수입을 적게 잡았어요. 내년에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될 거다라는 예. 전자에서. 예. 그래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7년, 18년, 19년에 약간 흑자 예산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과 세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이번에 이제 다 쓰는 좀 그런 어떤 확장적 예산은 틀림없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밀실, 깜깜이 심사다. 그리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했던데. 네, 그 말은 맞죠. 근데 이제 이게 오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정말 그렇게 받는다면 좀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안 소위가 있고 소소위가 있는데 예.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소위조차도 약 15년 전에는 깜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막 비판을 하고 하니까 예. 소위는 공개를 하죠, 이제. 공개를 하고. 근데 이제 소소위는 아직도 법적 근거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예. 예결위도 안 열렸다고 하던데요. 예. 예결위도 사실은 이제 법상으로 문제는 없는데 그건 안 열린 건 좀 이례적인 일이죠. 예. 사실 형식적이라도 한번 하긴 할 텐데. 예결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자유한국당 비판하는 게 좀 논리적 모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네.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예산에서 증가한 부분들이 있고. 예.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증가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 예산에서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하는데 22만 원에서 2만 원 올라가지고 7년 만에 늘어났거든요. 이것만 해도 2,400억. 그리고 이번에 민식이법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를 이제 확충하는데 1,100억. 그리고 이번에 좀 논란이 또 있었는데 노인 기초연금 있잖아요. 기초연금이 하위 40%까지 30만 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 이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20% 하위 20%에서 40으로 바뀌고요. 내후년 그러니까 21년부터는 70%까지 올라갑니다. 예. 보건복지 고용이 지금 제일 많아요. 180조 정도. 네네. 요거는 삭감 안 되고 그대로 다 반영됐습니까? 정부 안이? 1조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예. 이제 삭감한 거를 이제 보면 국민연금이나 그리고 공무원연금 주택기금에서 좀 부풀렸던 것을 좀 줄인 거라서 예. 실제로는 삭감했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예.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이것도 만 12세 이하에서 중학교 1년까지 확대됐고. 네네. 수소차 전기차 구매할 때 지원 계속 가능한 겁니까? 네, 이게 이제 미세먼지 예산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예. 이 부분들은 이제 보통 한 50%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액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게 다 소진되면 이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 예산은 동결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장병 복지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군인들 특히 사병들 월급은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예. 국방 예산은 이 동결됐다는 게 비율이 동결됐다는 거고요. 아, 비율이 예. 액수는 3조 5천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6조 정도 되는 무기 구입 비가 있고 장병들한테 이번에 좀 지원이 좀 늘어서 병장 기준으로 54만 원 월급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려주면서 특수업무 수당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저 전방 지역이나 함정 같은 데 근무하는 친구들한테 그 군인들한테 줬던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져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SOC 예산이 23조쯤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SOC 예산은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정권 초기부터 했었거든요. 예.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어떻게 보세요? 9천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 9천 증가됐고. 네, 그래서 감소 추세에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늘렸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비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9천억 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들이 지역구 예산에 이제 뭐 도로 예산이나 이런 걸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의회가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뭐 쪽지 예산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이 쪽지가 이게 좁은 의미의 쪽지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얘기도 안 되던 게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상임위나 예결위 할 때 이렇게 그 제안을 해가지고 뭐 리스트에 넣어놓고 그 목록만 그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거기서 이제 증액을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쪽지는 계속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뭐 선심성이랄까요? 아니면 자기 지역구에 뭔가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예산들이 SOC에 포함이 좀 됐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아마 포함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사실은 한국당들까지도 포함이 됐다는 이제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1+4+ 알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복지 예산이 가장 많다 차지하는 비중이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한쪽에서는 퍼주기다 복지 예산을 늘리면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줬던 걸 뺏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나중에 국가재정 혹은 후세대들이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가치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인 팩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복지 예산의 비중이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이게 그래도 중간은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확대를 주장하시겠죠. 예. 방금 4+1+ 알파 이런 얘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 보도에 보면은 뭐 100억 증액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재원 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뭐 3억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예. 뭐 이게 좀 문제인데요. 이 당직을 맡고 있는 좀 힘 있는 의원들 지역구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뭐 지역 교통 안전 환경 개선에서 5억 정도 되고요. 늘고 윤호중 의원도 약 한 17억 정도 늘었고 저희가 파악한 것만 그리고 400억짜리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전해철 의원도 약 한 15억 정도 늘어난 거고요. 김재원 의원도 그런 면에서 보면 약 한 7, 8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특히 간사였던 한국당 이종배 의원도 약 한 15억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 이렇게 저희가 따냈습니다 해서 플랜카드 걸고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가장 큰 에피소드가 장석춘 의원이죠, 구미에. 그 SNS로 막 295억을 자랑을 했다가 지금 마치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한국당의 입장이 되게 민망해지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게 날치기다라고 얘기했고 뭐 독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걸 따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국회도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전에 협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512조 규모의 굉장히 큰 예산인데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예산을 크게 잡아놨다가 이거 다 안 쓰면은 다시 국고로 들어가니까 쓸데없이 배정된 거를 막 써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사실입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재정부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깎일 걸 예상해서 미리 부풀려 놓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방금 한 것처럼 약 1조 정도 증액한 예산들 중에 좀 집행이 잘 안 되는 예산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500조나 되다 보니까 그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훨씬 좀 적습니다. 그래서 5% 이내로 그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 비중을 보면 뭐 다 알겠습니다. 어떤 곳에 썼는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는 아마 신산업 관련돼서 예산을 배정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공공질서 안전,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다 돈을 쓰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20조 정도 되는데.
예, 뭐 재난재해 뭐 이쪽 아하. 관련 부분들이고 경찰, 예. 소방 뭐 이쪽입니다. 환경은 미세먼지 뭐 이런 겁니까? 예, 미세먼지가 많은데 제일 큰 거는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하수관 사업이고 필요한지요. 예. 그리고 외교 통일이 가장 적네요. 5.5조 원. 그나마 이 중에 절반은 이제 남북 문제가 안 풀려갖고 못 쓰고 있고 예. 이제 외교 쪽에 있는 돈 중에는 한 절반 정도가 그 ODA 해외 원조해주는 해외 원조해주는 사업이고 뭐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 받았으니까 이것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512조 정도 되는 예산안이 나눠졌는데 자, 그 예산이 일단은 나눠졌고 문제는 이게 어떻게 잘 쓰여지느냐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요. 이번에 보면 예산이 9월 2일 날 제출됐는데 11월에 들어서서 겨우 심의를 하고 그나마도 열흘밖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하는 예산이 650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약 450건 정도를 아예 토론도 못 해보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좀 방기한 게 아닌가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처리 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 올해는 12월 2일이었고. 네. 근데 국회에서 매년 어기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어기지 않습니까?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건데. 왜 당연하게 어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2014년 이후에는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강제 조항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전까지 타협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법정 처리 기간 어겼다가 올해 안까지 처리를 못하면은 정부안으로 그냥 통과되니까 월 말쯤 돼서 부랴부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게 지금 한 6년 7년 쭉 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원래 심의 기간과 심의 수준은 비례합니다. 괜히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의 기간이 좀 늘어나는 건 필요합니다. 예. 이게 결국은 국민의 세금 가지고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투명 과정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이게 거의 이런 일들을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민단체들이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시민단체들은 소규모다 보니까 그 전반적인 걸 할 수는 없겠죠. 국회만 해도 300명 의원에 9명씩의 보좌진이 있으니까 3,000명이잖아요. 그런 그 수에 비하면 시민단체 역할은 아주 미미하죠. 역할은 물론 하지만. 이 이후에는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은 이제 감사원에서 들여다보는 겁니까? 예, 감사원이 보고 뭐 이제 기재부나 이제 행안부도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럼 올해 500조 넘는 예산 중에서 작년과 다른 거, 그러니까 올해와 다른 거라고 해야 되나요?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와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크게 아까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이 아마 이제 가장 큰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국방예산에서도 이제 그 월급 그 문제고 그리고 크게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있다면 그 지역에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로 갈 수 있는 생활 SOC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7조였던 게 10조 4천억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 지역에 많은 좀 뭐랄까 역할을 할 거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 SOC와 그냥 SOC는 어떻게 그냥 SOC는 도로 놓고 뭐 이런 건데 생활에 관련된 SOC다. 그래가지고 그 복합시설들 문화 시설, 체육시설 뭐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을 한 건물에 좀 복합적으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 이거는 저출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거 마포구에도 꽤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이렇게 돈이 막 내려오다 보니까 좀 계획이 좀 치밀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좀 그게 있어요. 말만 앞에다가 생활 붙였지 그냥 SOC 아닙니까? 예전엔 그렇죠. SOC로 올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이죠. 똑같은 건설인데 이제 토목보단 건축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나라 살림 연구소에서 좀 감시의 눈을 좀 많이 비춰주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라 살림 연구소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인터뷰 시간으로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어젯밤 강행이 처리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를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에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과 자유한국당 자체 수정안을 동시 상정해서 첫 번째 토론자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나왔습니다만 10여 분간 단상에서 침묵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연결 국회 상황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오셨는데 결국은 토론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이후에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어제 보시다시피 너무 본회의장이 좀 소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세상에 500조 이상의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예. 제1야당을 그냥 패싱시키고. 예. 그냥 날치기식 통과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예. 참으로 국민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 참 답답해 보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채무가 부채가 지금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가 채무가 지금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데 예. 그리고 부채 증가율이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최대. 결국 미래 세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한테 결국은 이 빚을 떠맡기는 그런 꼴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500조를 넘기지 말자고 주장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한 또 기타 정당들은 결국은 512조 3천억으로 해가지고 의결을 한 것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패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자유한국당의 협상 실패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좀 네. 치열한 논쟁과 또 토론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예. 어제 현장에 보셨겠지만 토론자도 딱 한 명 또는 두 명 이 정도에서 끝이는 거예요. 예. 세상에 500조 이상의 예산을 심의하는 데서 가지고 찬성 토론도 있고 반대 토론도 이렇게 좀 더 치열하게 나왔었어야 되고요. 예. 제가 이번에 예산에 좀 주목하는 것은 올해도 공무원을 3만 명 이상 늘렸고요. 예. 내년에도 공무원을 3만 명 이상 늘리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는데 공무원 숫자는 이게 계속 늘려 나간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국 공무원 월급은 누가 줍니까? 국민들이 지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공무원 또 퇴직을 하게 되면 또 공무원 연금까지 또 국민들이 챙겨드려야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우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토론을 통해서 가능하면은 미래 세대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수 있는 그런 예산안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참으로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예.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아쉬운 면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제죠 통과시키기로 하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여야 간 협상이 됐는데 의원총회에 가서 그게 번복이랄까요? 그렇게 되면서 4+1 체제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협상 실패가 아니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 원내 대표가 협의해가지고 이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민주당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4+1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혹시 아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괴물 같은 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단체거든요, 이게. 예. 원래 국회법에 보면은 이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교섭단체라는 것은 국회의원 숫자가 20명이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 교섭단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주요 협상은 교섭단체끼리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편법과 반칙을 썼는가 하면은 20석이 안 되는 비교섭단체들을 가지고 4+1이라는 희한한 도토보도 못한 임의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논의해서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예. 이것은 저는 대단히 의회 민주주의를 저는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희상 의장이 어저께 물론 사회권을 받으셨지만 문희상 의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듣도 못하는 임의단체, 비교섭단체들하고 합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는지. 예,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참으로 좀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모든 것을 반대했고 툭하면 국회를 보이콧했고 이랬기 때문에 4+1 체제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고요. 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예. 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를 괴멸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트너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분들은 파트너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지도 않고 예. 이 나라가 어떻게 저희들 나라 저거들 나라입니까? 예. 그들 나라의 나라입니까 이게? 예. 대한민국 모두의 나라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이 잠시 5년간 권력을 맡겨놓은 거예요. 예. 왜 저거 만들어 합니까? 그게 예. 독재지요. 예. 예? 그리고 공무원 숫자를 그렇게 3만 명씩 이렇게 늘리는 게 나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예. 예? 저는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청와대 거수기로 지금 전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참으로 양심적인 그 국회의원이라면은 국회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입법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잘 살아라고 그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행정부가 흥청망청 돈을 쓰려고 하면은 입법부인 국회가 그것을 엄격하게 엄격한 자태로 돈을 쉽게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그냥 무사 통과시키기 해버리는 것이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갈 자격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아서 이 문제는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3만 명 이상 늘리자고 하는 데서 국민들이 과연 그 동의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 그래요. 맨날 입만 열면 국민이 일한다고 하면서 그 천문학적인 그 예산을 그렇게 그것도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빚을 갖다가 엄청나게 수십 조의 빚을 가지고 지금 따안고 지금 시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가능하면 빚의 규모를 줄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예, 의원님, 의원님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지 알겠고요. 자, 다음 질문은 제가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이지 않습니까? 그 임시국회에서 아마 상정이 될 텐데 자유한국당이 어떻게든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방법론은 어떤 게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주신다면은 저는 투쟁은 또 투쟁대로 하되 저는 또 합의할 부분은 또 대화를 통해서 합의해야 된다. 테이블에 좀 앉아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고 못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경제 민생 법안도 아닙니다. 이게 자기 밥그릇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금 더 선거법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없어요. 왜 한국당에서도 안 했던 것을 왜 저거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제1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보고 이걸 선거법을 좀 이성적인 상황에서 이게 합의 처리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기존 지도부였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테이블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심재철 원내대표는 한번 협의는 해보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요. 그냥 그 안에 딱 문을 잠가놓고라도 협의를 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 의원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도부 전체의 생각입니까? 제가 아까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만약에 저한테 협상권을 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극한적으로 당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금은 이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따라서 우리 제1야당이 때로는 과감하게 좀 더 협상에 임할 좀 그런 자세를 좀 취하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요. 황교안 대표가 또 장애 집회를 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황교안 대표는 지금 원외지 않습니까? 그 원외에서는 또 원외 나름대로 또 전략이 또 있으실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내 전략으로서는 저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가 좀 박이 깨지는 안에 있어도 문을 다 끌어 잠그고 자꾸 변칙과 반칙 쓰지 말고요. 더불어민주당도 교섭단체도 아닌 임의단체 비교섭단체를 왜 끼워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때까지 그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지금 3당이거든요. 3당입니다. 지금 현재로 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아닙니까? 물론 바른미래당이 지금 내부에 약간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국회법에 정해놓은 그 방식대로 교섭단체들끼리 이 부분을 조금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서로 양보할 것이 있으면 양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은
장애 집회 함께 하십니까? 저는 다문의 한 사람이니까. 예. 저는 원내 또 병행해서. 예.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또 황교안 대표의 또 주장도, 곰곰이 들어보면은 또, 나름대로 또, 주장에 대해서 또 좀 경청할 부분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이 자꾸 보수를 괴멸하겠다는 알겠습니다. 그런 예. 사고를 갖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했고 지도부에서 현역 의원 50% 이상 물갈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원래 보수의 기치는 개혁입니다. 개혁. 예. 그래서 보수가 좀 잘 개혁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좀 정당으로 거듭난다면은 많은 국민들이 저희 자유한국당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건 생각합니다. 예. 개혁 공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